우리가 진도 나가는 거가 한대시가 너무 늦어져가지고 문법을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지금 부득이하게 영상으로 수업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들 집에서 주말에 영상을 좀 보시고 이거를 좀 공부를 하고 오세요. 필기 검사할 거야. 자, 어디서부터 하셔야 되냐면 22페이지 상실감과 고독감이라는 영역이고요. 자, 감정의 세 번째 파트죠. 여기 작가 이름이 김소월이라는 사람이에요. 김소월은 사문보를 굉장히 잘 쓴다. 적어 놓으셔야 돼. 보시다가 선생님이 좀 빨리 할 거니까 영상이 너무 길어지면 안 돼서 빨리 할 거니까 정지해 놓고 필기 쓰고 수업 듣고 이렇게 하시면 돼요. 사문보고 전통적 율법과 정서라 그러고요. 또 하나는 김소월은 한의 정서를 잘 다루는 시인이라고 유명합니다. 여기 보면 내용이 이렇게 되죠.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여기 글자 수를 보면 세 글자나 네 글자 단위로 끊으면 사문보가 나와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그럼 하나가 끝났다는 거죠.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그럼 사문보에서 두 개의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니까 이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보통은 한글을 같은 줄에 쓰는데 여기는 밑으로 내렸었다. 그렇죠? 여기 두 개, 요만큼이 여기 두 개를 합쳐서 한 세트예요. 네 이렇게 됐으니까 종결어미가 반복되어 있다. 이 정도 알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김소월 씨는 이게 운율이 굉장히 살아있어요.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운율이죠? 가을, 봄, 여름 없이 꽃이 피네. 이렇게 되십니다. 여기 가리란 단어는 가을을 줄임말이에요. 근데 원래 이게 표준어가 아니에요. 자, 표준어가 아닌데 우리가 시에서 쓰는 걸 뭐라 그래요? 시적 허용이라고 하고, 이 시적 허용은 언제 쓴다? 운율을 살리고 싶을 때 써요. 운율을 살리고 싶을 때 쓴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이렇게 되십니다. 이 내용을 설명하려면 이 그림을 보셔야 돼요. 자, 이 그림 꼭 그려놓으세요. 자, 산에 꽃이 혼자서 피어있습니다. 고독하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산에서 우는 작은 새여 꽃이 좋아 산에서 사노라네. 이렇게 됐습니다. 이 꽃의 고독에 대해서 같이 울어주는 존재가 새예요. 새. 그럼 이 내용이 좀 이상하죠? 꽃이 고독하다고 새가 같이 울어줄 리는 없을 것 같고, 고독에 공감하고 있는 건 누구냐면 화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꽃이 고독한 게 아니라 사람이 고독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김소월의 작품에는 한의 정서를 다루는데 한 중에서도 인간의 근원적인 어떤 고독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인간의 고독에 대해서 노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다? 김소월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김소월을 대신하고 있는 게 누구예요? 새가 되는 거니까 새는 화자의 객관적 상관물, 감정이입법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 이해되죠? 어려우시는 아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산에는 꽃이네, 꽃이 지네. 자, 맨 앞에 있는 거랑 맨 아래에 있는 것이 거의 유사합니다.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우리가 숨이 상관이라고 합니다. 근데 앞에는 핀다 그랬고 밑에는 진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보통 보면 봄이 되면, 자, 봄에 꽃이 피었다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꽃이 가을에 진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꽃은 봄에 피었다가 봄에 집니다. 그죠? 그럼 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시 꽃이 피려면 여름과 가을과 겨울을 지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4계절로 구성되어 있고, 이거를 계절에 뭐라 그러냐면 계절이 순환한다. 이거를 자연의 섭리라고 하는 거죠. 자연의 섭리가 반영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요 수미상관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순환이라는 개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변형됐죠. 산에는 꽃지네, 꽃이 지네, 갈봄 여름 없이 꽃이 지네. 이렇게 돼 있어서 이 시는 전체적으로 인간의 고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마이너스적인 성격을 보이시고, 이런 시들은 좀 슬프다, 애상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시 보세요.
요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했던 시죠. 감나무쯤 되냐 서러운 노을빛으로 익어가는 나무는 이렇게 됐으니까 도치법이죠. 나무가 뭐예요? 감나무같이 생긴 나무가 있는데 그게 가지가 뻗어서 어디로 간다? 저승으로 간다. 요 그림을 잘 보세요. 이 나무도 역시 뭐예요? 이 화자를 대신해 줍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무도 역시 뭐야? 아까 새처럼 화자를 대신하는 객관적 상간물처럼 드러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가 나무가 돼서 이거는 거를 우리가 저 여인이 본체라면 이걸 뭐라 그래요? 우리의 뭐라 그러죠? 동일시된 대상 같다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뭐라 그래요? 이걸 분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돼가지고 나무가 돼가지고 가지를 뻗을 건데 이 가지가 어디로 뻗었으면 좋겠어? 저승에 있는 그 남자에게 뻗어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열매가 뭐예요? 그 남자에게 내가 당신을 사랑했다고 전해줬으면 좋겠는 나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게 이건 지난번에 설명했던 시라서 제가 안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태도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늦거운 열매가 되는지 몰라. 중요한 건 뭐냐면 남자가 내가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 사람은 그것을 모른다는 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시어가 반복되어 있고 종견어미가 반복되어 있는 시인데 이 시는 전체적으로 그렇죠. 내 사랑을 죽은 그 사람이 모르고 있다 이런 시니까 부정적인 시. 그래서 이것도 한을 다루는 시, 감정의 한을 다루는 시다, 애상적인 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자, 그럼 밑에 내려오면 이 수필이에요. 수필은 두 가지를 중점으로 보셔야 돼요. 첫 번째는 경험입니다. 경험. 자, 이 작품에서 내가 경험한 건 뭐예요? 살아계셨던 노사, 스승님이죠. 스승님의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스승님의 이야기의 내용이 뭐냐면 어떤 학생이 왔는데 그 아이가 무슨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망난이라고 그러죠. 그죠? 스승님의 이야기에 망난이 학생을 데려왔는데 스승님께서 이 사람에게 잔소리하지 않고 뭐라 하지 않고 오히려 굉장히 존중해주고 잘 대해줬더라는 겁니다. 훈계를 들을 줄 알았는데 시중을 들어주니까 먹을 것도 갖다주고 씻을 물도 갖다주고 이렇게 하니까 이 망나니 학생이 감동을 받아서 그죠? 뒤에 내용은 없습니다만 또 변했지 않았을까 이런 경험 얘기를 하면서 자, 우리 수필은 경험 뒤에 뭐가 와야 돼요? 깨달음을 좀 다뤄줘야 수필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경험한 건 스승님께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다른 이야기랑 연결했어요. 나무가 굉장히 튼튼해 보이지만 하얀 눈은 강하지 않죠? 아주 부드러운 존재입니다. 단단함이 하얀 눈에 의해서 나뭇가지가 꺾여나가는 거예요. 꺾여나가고. 그러면 부드러움은 강함을 갖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해되죠? 하얀 눈에 꺾이고 만다. 그래서 우리가 단단해야 혹은 강한 힘이 있어야 우리 강하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지 않죠? 자비로움이 오히려 강할 수 있고 훈훈한 사랑이 강할 수 있고 부드럽게 쓰다듬는 물결이 오히려 강함을 내포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게 법정 스님의 설해목이라는 글입니다. 자, 이거 합쳐서 주말에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시를 봅시다. 자, 그 다음 시는 백석이라는 사람의 시입니다. 여승이라는 시죠, 여승. 자, 여승이라는 시를 보면 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자, 페이지는 아시죠? 여승이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합장을 하고 절을 했다. 이건 내용을 보니까 지금 여승을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근데 현재 이야기인데 뭐 약간 과거형으로 써놨어요. 스님들은 항상 풀을 드시니까 그죠? 고기를 안 드시고 풀을 드시니까 몸에서 무슨 냄새가 나요? 가지와 취나물, 즉 나물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난다. 쓸쓸한 낯이 옛날같이 늙었다. 자, 스님인데 여승 스님인데 얼굴이 좀 쓸쓸해요. 근데 옛날같이 옛날이라는 말은 내가 이분을 옛날에 만난 적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쓸쓸한 얼굴을 보니까 옛날과 똑같이 쓸쓸한 얼굴을 보면서 내가 서러움을 느낍니다. 자, 이게 뭐 할지 알겠나요? 이 쓸쓸했던 게 옛날 같다라는 말은 이분의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렇죠? 과거 이야기를 할 거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현재. 현재에서 어디로 갑니까? 과거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역순행적 구성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역순행적 구성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고, 자, 나는 불경처럼 서러워졌다. 자, 이런 거 정서가 어떻게 되니까 직접 드러나니까 얻다 그러니까 과거형 종결어미가 반복되어 있다. 이 정도를 좀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과거로 가볼까요? 평안도의 어느 산 깊은 금전판에서 만났대요. 자, 과거에 어디서 만나냐면 금전판에서. 금전판은 지금도 나옵니다만 일제강점기 때 이제 사람들이 뭐 캐러 많이 갔어요? 금 캐러 갔습니다. 금광이에요, 금광. 금광에 대한 붐이 일었었죠. 골드러시라는 게 일어가지고 사람들이 다 농사를 때려치고 금을 캐러 갔어요. 요즘으로 따지면 로또죠, 로또 하러 갔어요. 근데 여기 금전판에서 어떤 여자를 만났냐면 화리한 아주 빼빼 많은 여자를 만났어요. 네, 딸아이가 있는 여자였습니다. 자, 이분한테서 내가 뭘 샀냐면 이분한테서 내가 옥수수를 샀어요. 아마도 이 여자분이 옥수수를 팔았던 것 같습니다. 이 옥수수 팔던 여인이 누구냐? 바로 여승이겠죠. 그죠? 옥수수를 팔던 여인이 만났어요. 근데 이 옥수수를 팔던 여인은 딸아이를 막 때려요. 때리면서 막 울어요. 가을밤같이 차게 울었다. 차가는 촉각. 우는 거는 청각이죠. 근데 울음소리가 차가울 수는 없잖아요. 청각에 촉각하라는 공감각적 심상이라는 거예요. 차게 웁니다. 왜 그럴까요? 서러운 거예요, 이 여자는. 공감각은 제가 느낌을 준다고 그랬죠? 왜 서러울까요? 이 여자가 왜 금광에서 옥수수를 팔고 있을까요? 남편이 금 캐러 간다고 집을 나가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남편을 찾으려고 금광에서 옥수수를 팔면서 이 금광 저 금광으로 이렇게 옮겨다니며 찾는 거죠. 근데 같이 데리고 간 아이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엄마가 옥수수를 파는 옆에서 추운 날씨에 막 오들오들 떨면서 그러니까 엄마한테 찡찡거렸겠죠. 엄마 힘들어. 그러면 엄마가 막 딸이 아빠를 찾아야 될 거 아니야? 너 지금 아빠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요? 너 지금 춥다고 난리야? 이러면서 막 맞았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석벌같이 일벌같이 나아간 남편을 못 찾았어요. 10년이 지났는데 그 10년 사이에 남편은 못 찾고 딸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여인은 더 이상 살 이유가 없죠. 근데 죽을 수가 없어서 뭐가 됐어요? 스님이 되신 분이에요. 이 백석이라는 작가는 그래서 이 여인이 스님이 됩니다. 얘가 과거 1, 얘가 과거 2가 되겠죠. 그래서 여승이 되는 장면이 과거 2번에 나와 있고, 여기 보면 산꿩이 서럽게 운다 그랬습니다. 산꿩은 뭐예요? 이 서럽게 울고 있는 여승의 객관적 상감을, 그죠? 감정 이법에 해당이 되겠고요. 산전의 마당에 여인의 머리를 잘랐는데 이날이 스님이 되니까 머리 빡빡 밀겠죠? 머리 빡빡 미는데 마치 머리카락이 뭐처럼 떨어져요? 눈물방울처럼. 이게 지비법이죠. 눈물방울처럼 떨어지던 그날이 있었다 이렇게 되십니다. 이걸 다 아는 거 보니까 아마 이 여승이 되던 날에도 화자는 이 여승과 같이 있었던 모양인 것 같아요. 자, 이 시는 되게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면 백석이라는 작가가 지어서 되게 중요합니다. 참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 백석이라는 작가는 우리나라에서 윤동주, 한용운, 이육사 같은 작가들, 정지용 이런 작가들과 더불어서 최고로 훌륭한 작가로 평가를 많이 받고 있고 교과서나 모의고사에도 자주 등장하는 작가예요. 근데 백석이 훌륭하게 평가받는 첫 번째 이유는 우리 민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썼어요. 근데 그 이유 중에도 일제 때 가족이 해체된다거나, 그죠? 이런 이야기를 많이 썼고, 또 우리 민족 정신을 드러내는 이야기를
많이 썼습니다. 예, 대표적으로 음식이라든가 가장 한국스러운 음식, 그 다음에 명절이라든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시로 썼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일제강점기 때 저런 이야기 쓰기가 쉽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시를 쓰기 위해서 돌아다니다 보니까 거의 아주 가난을 벗어나기가 어려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귀한 시인이라는, 그죠? 자기가 시를 쓰는 사람이라는 어떤 고귀한 직업, 민족을 위해서 시를 쓴다라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으로 그런 이야기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아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이죠. 네, 이런 이야기를 좀 더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문태준의 가재미라는 시가 있습니다. 바닥에 엎드린 가재미처럼 그녀가 누워있다, 이렇게 됐습니다. 자, 이 그녀는 누구냐면 자기의 큰어머니인가 그래요. 큰어머니였나? 고모인가 그러거든요. 고모일 거야. 중요하진 않고요. 큰어머니가 고모가가 이제 병에 걸려서 죽게 되는 과정을 이 조카인 문태준 씨가 아마 직접 겪었던 이야기를 써놨습니다. 여기 근데 보면 병으로 죽어가는 이제 고모가 침대에 이렇게 누워 있잖아요. 누워 있으면 사람이 이제 마치 이렇게 눈, 코, 입이 다 이쪽을 바라보게 되죠. 이렇게 항상 누워 있으니까 이쪽을 보게 되는데, 그게 마치 뭐가 같더라? 힘도 없고 바닥에 누워 있으니까 가재미처럼 되더라. 근데 화자가 어떻게 해요? 여기에 똑같이 이렇게 눕습니다. 그리고 이쪽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쳐다보죠. 이렇게 하는 것은 이 죽어가는, 죽음으로 너무 힘들어하는 고모인지 큰어머니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분에 대한 뭐예요? 연민과 같은 자세를 갖고 있는 거 보니까 공감의 태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누웠던 걸로 보이는 시입니다. 그죠? 이렇게 누우니까 큰어머니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우시죠. 그죠? 고맙다는 뜻일 수도 있고, 나 너무 힘들다 이런 얘기를 하실 수도 있는 것들을 여기에다 이야기를 좀 담았는데, 문태준의 가재미라는 시입니다. 자, 백석의 여승은 둘 다 마이너스, 그죠? 2번의 패턴을 가지고 있고요. 굉장히 슬픈 애상적인 감정을 보여주는 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문태준의 가재미도 역시 뭐예요? 죽음에 대한 어떤 공감을 하면서 연민을 갖고 있는 시로 감정적인 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시들이 다 대부분 뭐예요? 감정적인 시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죠? 감정을 주제로 하는 시들을 보고 있다. 이런 걸 기억해 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김춘수의 강우라는 시가 있습니다. 자, 이 시는, 김춘수의 강우는 뭐냐면, 강우라는 게 뭐냐면 폭우가 내렸다 이런 뜻이고, 비가 아주 강하게 내렸다 이런 뜻이고, 상황을 보면 아내가 죽었습니다. 아내의 죽음을 다루는 시예요. 자, 아내가 죽었는데 그것을 부정합니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보통 너무 가까운 사람이 죽으면 죽음을 못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전까지 거기 있었는데 어디 갔지? 아내를 찾습니다. 어디 갔지? 밥상 차려놓은 거 어디 갔어? 넙치, 지짐이, 맵싸한 냄새가 코를, 아마 자기가 밥상을 차렸을 거예요. 자기가 밥상을 차려놓고는 아내가 밥상을 차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 이 아내가 좀 밥상 차려놓고, 그럼 밥을 같이 먹어야 되잖아. 밥상을 차렸으니까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내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막 찾아다닙니다. 왜 말이 없어? 내 목소리가 메아리 되어 돌아온다. 내 귀에만 목소리는 내 귀에 들린다. 내 목소리만 내 귀에 들린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자, 아내가 대답을 안 한다는 거죠. 아니, 이 사람이 어디 가서 잠시 누웠나? 옆구리에 담이 부졌나? 아니, 이번에 그게 아닌가 보다 하면서 인지하지 못하던 아내의 죽음을 우리가 죽음을 부재라고 하죠. 아내의 부재 상황, 이거 부재 상황이라고 해요. 부재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던 남편이 인지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슬프겠죠. 근데 그때 뭐가 내려요? 비가 내립니다. 비가 확 막 쏟아집니다. 자, 이 내리는 비는 뭘 뜻합니까? 화자의 눈물을 뜻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비가 온다는 건
눈물을 연상시키는 것이고 이것도 객관적 상관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풀이 죽습니다. 화자는. 그리고 비가 더 세게 퍼붓습니다. 지금은 어쩔 수가 없는 비, 즉 밀려오는 슬픔을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죠. 아내가 죽었다는 걸 받아들였지만 그래도 슬픔은 가시지 않는 거예요. 슬프네요, 그죠? 뭐 여러분들은 아직 배우자가 없어서 이런 느낌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죠? 결혼을 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전체적으로 마이너스죠. 아내가 죽었는데 화자도 굉장히 슬퍼하는 거지. 감정적이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요 뒤에 거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볼까요? 조금만 더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빨리빨리 설명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는 좀 이해해 주세요. 이게 영상이 너무 길면 보기가 좀 지루해요. 그래서 빨리빨리 넘어갑니다. 자, 요 시는 동생이 죽었습니다. 이것도 죽음을 다루는 시인데, 자, 우리가 죽게 되면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자, 이쪽에 있는 분은 이승에 계시죠. 이승. 그죠? 이승에 있고, 죽은 자는 어디로 가요? 저승으로 가게 되죠. 자, 이승과 저승은 뭐 하게 됩니까? 연결이 안 돼 있습니다. 단절되어 있습니다. 단절되니까 소통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소통이 안 됩니다. 이런 게 가장 아쉬운 거예요.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가장 아쉬운 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에게 더 이상 얘기를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어제 싸웠어요. 그죠? 어제 나의 가장 친한 친구와 싸웠어요. 근데 그 친구를 이제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요. 화해를 못했어요. 그러면 그게 한이 되는 거예요. 소통을 할 수 없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사랑한다 얘기하고 싶은데 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사랑 고백을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죽었으니까 사랑 고백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용서를 구하고 싶어요. 사과를 하고 싶어요. 근데 이런 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뭐 즐거움을 나누고 싶어요.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아버지 제가 이렇게 성공했어요 말하고 싶은데 이제 아버지가 계시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어려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거 한이 되는 거예요. 한. 이 한을 무엇을 극복하냐면 죽은 이가 나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이겨내요. 그죠? 대화는 안 되지만 죽은 사람이 꿈에 나타난다거나 아니면 하늘나라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며 위안을 삼죠. 우리들은. 그죠? 그래서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실 거야. 그죠? 이런 걸로 위안을 삼습니다. 그 장면인데, 자, 동생이 죽어서 저승으로 가는데 동생이 무슨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소통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사투리로 뭐라 카노? 뭐라 카노? 하면서 바람 소리 때문에 안 들린다. 그러니까 여기 바람 소리는 장애물이 되겠습니다. 이승 아니면 저승으로 떠나는 뱃머리에서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자, 나의 목소리가 바람에 나는 건 무슨 뜻일까요? 그죠? 내 목소리가 너 뭐라고 하니? 하면서 요게 바람을 타고 이렇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거니까 이 바람이 똑같은 바람인데 위에 거는 바람 소리 때문에 무슨 소리가 안 들려요. 그러니까 장애물이 되는 것이고, 그죠? 아래는 죄송해요. 이건 잘못했네요. 자, 이것도 장애물을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건 잘못했습니다. 고쳐주세요. 자, 이것도 내가 무슨 얘기를 전달하고 싶은데 이것도 바람에 날려버려요. 그죠? 어쩐지 설명하다 좀 이상하더라. 자, 죄송합니다. 자, 나의 목소리가 바람에 날려서 저쪽으로 전달이 잘 안 되는 상황을 말합니다. 그래서 뭐라 카노 소리가 안 돼요. 소통이 잘 안 돼요. 동화밧줄이라는 게 나오는데 동화밧줄은 뭘 나타내요? 인연을 말합니다. 인연. 알죠? 햇님 달린 이야기에 나오는 동화밧줄이에요. 동화밧줄은 인간이 서로를 갖고 있는 인연, 동생과 우리 동생의 인연을 말하죠. 하직을 말자. 인연은 칼밭을 건너는 바람. 이렇게 됐으니까 지금 동생과 나의 형제의 인연이 뭐 되려고 그래요? 끊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인연이 이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하자는 거예요. 소리 질러요. 뭐라고 하면서 소통하고 싶어 하는 거죠. 네 흰 옷자락만 펄럭거리고, 동생은 흰 옷을 입고 저승으로 가고 있습니다. 죽은 거죠. 근데 요 뒤에 보세요.
화자의 태도가 좀 바꿔요. 오냐? 아 뭐냐? 아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아까 동생이 하던 얘기가 바람 소리 때문에 잘 안 들렸는데 이제 알아들었어요. 뭐예요? 이승에서 이제 더 이상 같이 못하니까 어디서 같이 해요? 네, 저승에서라도 우리 만나자 하고 재회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기 이게 말줄임에서 그러면 뭐가 남는다 그랬죠? 영이 남습니다. 이승 아니면 저승이라도 인연은 갈밭을 건너는 바람. 자 이때 보세요. 이때 바람은 긍정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왜요? 인연이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부터. 그렇죠? 이때 바람은 오히려 매개체의 기능을 갖습니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라카노 전편 낚시에서 네 바람에 불려서 저쪽에 동생의 목소리가 바람을 통해서 나한테 들려와요. 그래서 나는 뭐냐 그래 나의 목소리도 바람에 날려서 동생에게 전달되기를 바라는 시가 이겁니다. 죽어서 우리가 이승과 저승으로 돼서 소통이 단절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사람과 만나보고 싶어하는 죽은 사람과 소통하고 싶어하는 시를 써놓은 것이 박노걸의 이별가라는 시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 시는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인연을 끊고 싶어하지 않는 긍정적인 태도가 들어있어서 지향, 그죠? 이 죽음을 극복해 보려고 하는 태도가 있고 수미상관이 끝에 쓰여 있습니다. 수미상관법 정도 챙겨주시면 좋겠어요. 거의 다 끝나갑니다. 자 여기 와보세요. 이것도 죽음과 관련된 시인데, 자 이 작가가 김소월이라는 작가예요. 아까 나왔었죠. 김소월은 그죠? 산산이 부서진 이름이여, 허공 중에 헤어진 이름이여, 불러도 주인 없는 이름이여,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여. 이런 걸 이제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었다라고 하고요. 이 이름의 주인은 어떻게 됐어요? 부서졌고 헤어졌고 주인 없고 부르다가 내가 죽을 이름이에요. 그러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죠. 우리가 보통 부르다가 내가 죽을 정도의 이름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가장 뭐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일 겁니다. 근데 그 이름이 부서지고 헤어지고 주인 없는 거 보니까 사랑하던 사람이 뭐가 됐다? 죽은 것을 나타낸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사랑하던 사람이 죽었습니다. 저런 걸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화자는 엄청난 안타까움을 느끼겠죠. 내가 사랑하던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밑에 있어요. 보세요. 심중에 남아있는, 마음속에 남아있는 말 한마디, 내가 끝까지 못했던 말 한마디가 뭐예요? 난 너를 사랑했다. 슬프죠? 아까도 똑같죠? 내가 사랑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그 사실을 모르고 죽었어요. 고백을 못한 거예요. 이게 한이 되는 거죠. 마음에. 사랑하던 사람이요. 이때 붉은 해가 서쪽으로 집니다. 쓸쓸한 분위기겠죠. 이때 해는 분위기를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이때 사슴의 무리가 울어요. 자,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동물이 갑자기 울 이유는 없어요. 더구나 슬퍼서 울 리는 없다. 이러면 뭐다? 감정이입의 객관적 상관물이다. 알겠죠? 네, 저도 챙겨놓으시면 될 것 같고. 자, 요 단어도 좀 봅시다.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산에다가 묘지를 쓰죠. 산의 묘지에 쓰고, 자 여기 김소월이죠. 형인 김소월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이 김소월도 동생이 죽어서 쓴 시예요. 여기 이게 묘지인데, 자 묘지 위에 떨어져 있다는 건 어디로부터 떨어져 있다? 그죠? 저승으로부터 떨어져 있다 이런 뜻이야. 이게 떨어져 있는 거죠. 이런 걸 뭐라 그래요? 거리감이라고 합니다. 거리감. 혹은 단절감이라고 합니다. 자, 저승에 여기에 이제 죽은 동생이 여기에 있는데 죽은 동생을 이제 만날 수도 없고 대화해 볼 수도 없는 슬픔. 네, 이게 이렇게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떨어져 나가 앉은 산 위에서 나는 그대의 이름을 부르라. 서름의 격도로 부르라. 부르는 소리가 비껴가요. 비껴간다는 건 소통이 잘 된다 안 된다? 잘 되지가 않고, 하늘과 땅 사이가 너무 넓다. 이 말은 아까 얘기했던 단절되어 있고 거리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선체로 내가 그 사람을 너무 사랑해서 부르다가 내가 죽게 생겼어요. 그 정도로 슬픈 겁니다. 예, 이런 시들을 잘 챙겨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요 성문이라는 시는 여기 설화를 차용해서 쓴 거예요. 여기 보시면 나는 1월산 황씨 부인 설화의 서사를 사용한 거다. 이는 신혼 첫날 버림받은 신부가 오랜 세월 동안 처음 모습 그대로 앉아 있다가 훗날 신랑이 신부의 혼을 위로한 뒤에야 형체가 사가 없어졌다는 화석 설화를 인용하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의 내용은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보면 당신의 손끝만 스쳐도 열릴 소리 없는 열릴 돌문이 있다. 이 돌문은 누구예요? 자, 요건 얘기를 잠깐 드리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황씨 부인 설화가 뭐냐면, 자,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결혼식 예복을 입고 신혼집에 가서 첫날밤을 치르잖아요. 첫날밤을 치르려고 이렇게 신부가 앉아 있는데 남편이 그날 친구들하고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갑자기 화장실이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나 소피 보러 갔다 오겠어. 그러고 그러니까 둘 다 부끄럽잖아요. 신혼이니까 부끄러워서 나가려고 하는데 이 남편의 바지가 문에 문설주에 끼었어요. 그러니까 문고리 같은데 바지가 끼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이 부인이 자기를 붙잡은 건 줄 오해한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 약간 음란한 짓을 하자고 한 것처럼 바지를 잡은 줄 알 거죠. 그래서 이런 여자랑 어떻게 같이 살아? 그리고서는 지 바지가 문에 껴서 그런 줄도 모르고 부인을 음란한 사람이라고 막 욕하면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이 동네에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나서 이 남자가 이 동네를 지나가다가 옛날에 자기 신혼집이 거기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들어가 봤대요. 들어가서 이렇게 문을 열고 봤더니 부인이 그날 그 모습 그대로, 신혼 10년 전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앉아 있더래요. 옷도 그대로예요. 그래서 남편이 자기가 부인을 오해했다는 걸 깨닫고 들어가서 여보 미안해 하고 어깨를 만지는데 그 여인이 돌가루가 돼서 흩어져서 사라졌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는 설화입니다. 옛날에는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살았대요. 여인들의 한을 다루고 있는 작품인데, 다루고 있는 이야기죠. 옛날 이야기인데 그걸 가지고 시를 썼습니다. 그래서 돌문이라는 건 한 사람에게만 열리는 문인 거예요. 오직 그 남자만, 내 남편만 사랑하던 그 여인을 돌문이라고 표현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시를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